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고 무지는 상자를 조심히 창틀 위에 올려두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지는 천둥같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는데 선비는 야차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생각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일경남짓 되었을 즈음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내 창문 쪽으로 쓱 다가와서는 시뻘건 두 눈으로 방안을 살피기 시작하는 것이었답니다.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선비가 공포에 벌벌 떨며 무진의 옷자락을 움켜쥐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답니다. 야차가 나를 죽이러 왔어. 그녀의 말대로 야차가 왔어. 이대로 오늘 밤 나는 죽는 것인가?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아내는 어쩌라고? 이런 타향에서 비명행사란 말인가? 어쩜 이리도 운이 없단 말인가? 선비는 어떻게든 야차의 눈을 피하려 이리저리 몸을 숨기며 사력을 다해 무진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고 있었답니다. 무진, 제발 눈을 떠보시오, 제발. 이 사람아 어서 눈을 뜨라고. 아무리 애써 불러보아도 속으로 외치는 그의 절규는 깊게 잠든 무진에게 들릴 리만무하였답니다. 이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무진은 태연하게 코를 골며 잠에 취해 있었으니 참으로 야속하고 얄미운 감정에 눈물이 다 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구먼. 더욱이 공포에 떨면 떨수록 점점 몸이 굳어져 움직임조차 자유롭지 못했으니 더 이상 야차의 눈을 피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숨는 것은 무리야.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창틀에 올려져 있던 상자 안에서 날카롭고 빛나는 무언가가 맹렬하게 상자를 뚫고 나오더니 곧장 야차에게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라리여, 저것은 무엇? 그렇게 야차가 있는 창문으로 곧장 날아간 물건은 순식간에 야차를 꿰뚫고 지나가서는 방향을 틀더니 다시 상자 속으로 번갯불처럼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방금 내가 본 것이 뭐지?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이 정말로 신묘하구먼. 이윽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야차가 물러갔는데 잠시 후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쿨쿨 자고 있던 무진이 기지개를 쭉 펴며 벌떡 일어나서는 창가에 놓아두었던 상자를 들어서는 살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진이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어 달빛에 비춰보았는데 그 작은 물건은 달빛을 반사하며 해맑은 흰 빛을 사방으로 뿜어내고 있었죠. 길이는 2치쯤 되어 보였는데 지름이 부추 잎사귀만한 작은 검이었답니다. 무진은 그 작은 검에 코를 대어 냄새를 맡고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윽고 그것을 몇 겹으로 단단히 싸서는 원래대로 상자 안에 집어넣고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요물이기에 이다지도 대담할까? 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까지 침입하다니 말이야. 하지만 녀석도 이 검에 일격을 당했으니 당분간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지. 이 모든 것을 실눈을 뜨고 지켜보던 선비는 더 이상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는 물었답니다. 이보시오 무진,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이오? 내가 지켜본 광경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좀 해보시겠소? 어이구 나리, 깜짝 놀라지 않았사옵니까? 여태껏 자는 척을 하신 겁니까? 사내 대장부인 줄 알았더니 쫄보입니다 그려. 흐흐. 무진의 싱거운 놀림에 살짝 기분이 상한 듯 선비가 퉁명스럽게 물었답니다.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오. 장난치지 말고 어서 말해보시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선비의 다그침에 무진이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리와 제가 이미 벗이 되었으니 더 이상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말씀드리죠. 속 시원히 말씀해보시오 어서. 방금 나리가 보신 것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야차인데 오늘 밤 나리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침입을 한 것입니다. 일전에 평양 서생과 하인이 죽은 것도 모두 이 녀석들 짓이지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귀곡사의 중들도 모두 야차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대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리 위험한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오? 저는 본디 도가에 출가하기 전 이 귀곡사에서 수행하던 불제자였지요. 그런데 얼마 전 같이 수행하던 의형제로부터 이 귀곡사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급히 하산하여 머물던 차에 나리께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 덕에 야차를 잡을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오늘 밤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오? 송구한 말씀이오나 오늘 밤에 나리를 잡아먹으러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무진, 나를 미끼로 이용한 것이었소. 선비의 원망스러운 눈빛에 무진이 당황하며 말했답니다.
나리, 저도 이리 빨리 야차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평양서생과 하인이 당하는 것을 보고 분명 나리 또한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 한 것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리 제가 오늘 보호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진의 말에 한편으로는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 선비는 더 이상 그 일은 따져 묻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말이오 무진. 아까 그 야차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도대체 무엇이오? 이 상자 안에 든 것 말입니까? 그렇소. 이 신묘한 물건은 귀축검이라 부릅니다. 귀축검? 네, 귀축검. 도가에서 귀신 잡을 때 쓰는 검이온데 귀신 냄새만 맡으면 기막히게 알아차리고 스스로 쫓아가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지요. 저의 스승께서 신선이 되시기 전 저에게 물려주신 도가의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요물에 운이 좋은 모양입니다. 정통으로 맞았으면 바로 죽음에 이르렀을 것인데 아무래도 살짝 빗나간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것이오. 그것이 말입니다. 왜 그러시오? 무슨 문제라도 있어이까? 미적거리지 말고 말해보시오. 송구한 말씀이오나 방금 전 귀축검에 묻은 녀석의 피 냄새를 맡아보니 여기가 상당한 요물 중에 요물이옵니다. 아마도 1000년 이상 살아온 것 같은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는 하나 얼마 못 가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오? 그래서 말인데 나리께서는 이곳을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야차의 상처가 회복되기 전에 한시바삐 이곳을 떠나 그놈이 나리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치셔야 합니다. 무진의 말에 선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방 안에 들어가서는 헐레벌떡 짐을 챙기기 시작했답니다. 이를 지켜보던 무진이 껄껄껄 웃으며 말했답니다. 나리, 아무리 급하다고는 하나 회포는 풀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술상을 봐올 테니 한 잔 드시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시죠. 오늘 밤은 제가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시고. 무진의 말에 안도감이 든 선비 또한 무진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와의 마지막 밤을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그렇게 서로 오고 가는 술잔 속에 두 사람은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문득 무진이 찢어진 가죽 주머니 하나를 선비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주머니는 무엇이오, 무진? 이것은 귀축검을 담았던 주머니입니다. 잘 보관하면 아끼나 귀신을 물리칠 수 있지요. 훗날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무진의 말에 취기가 오른 선비가 넉살 좋은 표정을 하며 장난스럽게 말했답니다. 이런 낡은 주머니 말고 나에게 검술이나 가르쳐 주지 않겠소? 선비의 말에 무진이 도리질치며 말했죠. 나리처럼 신의가 있고 강직한 사람에겐 검술이 딱이죠. 하지만 나리께선 부귀영화를 누릴 뿐이지 저와 같이 거친 일에 종사할 부류는 아니니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답니다. 다음 날 새벽, 숙취로 깬 선비가 찬물을 마시다 문득 창문 바깥쪽을 살펴보니 땅에는 핏자국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긴박했던 어젯밤과는 달리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멍하니 그것을 쳐다보던 선비가 힘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찬물만 벌컥벌컥 마시던 그때 선비의 머릿속에 문득 소양과 했던 약속이 떠오르는 것이었답니다. 그렇지. 소양과 한 약속을 잊고 있었어. 하마터면 은인의 부탁을 잊을 뻔했군. 선비는 곧장 절을 빠져나와 소양이 말한 곳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총총이 겹쳐있는 황량한 무덤들 뿐이었죠. 소양이 말한 곳이 있기나 있는 것인가? 죄다 평범한 무덤들만 보이는데. 얼마를 찾아 헤맸을까? 한참을 이 무덤 저 무덤을 옮겨다니며 소양이 말한 무덤의 위치를 찾고 있었는데 무덤이 끝나는 저편 언덕 위에 과연 새들이 둥지를 튼 백양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찾았다. 소양이 말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구먼. 선비는 곧장 무덤에서 여자의 유골을 파내 옷과 보자기로 잘 싸서 다시 절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못다 꾸린 행장을 마저 싸며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죠. 나리,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어서 가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갈 참이라오. 안 그래도 그대를 찾아가려던 참인데 잘 되었구려. 지금껏 잘 돌봐주어 감사했소. 항상 건강하고 무탈하시길 비요.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요. 네, 나리. 함께 있는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시거들랑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비는 무진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곧장 나루터에서 배를 빌려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고향집에 당도한 선비는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서재 맞은편 들판에 소양의 봉분을 만들어 유골을 묻고 조촐하게 장사를 지낸 뒤 제사를 지내며 축원을 올렸답니다. 그대의 처지가 안타까워 이곳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했으니 이제는 외로워 마시구려. 항상 내가 말벗이 되어드리리다. 바라건대 다시는 흉악한 귀신에게 능욕당하지 마시오. 급히 준비하느라 한 잔 박주만 올릴 뿐 맛있는 음식은 차리지 못했으니 이를 탓하지는 말아주시오. 그가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몸을 돌려 집으로 향하려 할 때였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뒤편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나리. 저랑 같이 가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소양이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말했죠. 나리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리를 위해 10번 죽는다 해도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나리와 함께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부모님을 뵙고 나서 당신의 첩이 될 수만 있다면 아무 여한이 없겠어요. 갑작스러운 여인의 정에 선비는 순간 당황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말했답니다. 나는 이미 부인이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법도가 있거늘 어찌 첩을 드리겠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오. 미안하오. 나리,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하늘의 법도이니 인간인 나리께서 하늘의 법도를 거스르는 것 또한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그 말에 선비가 말문이 막혀 그녀를 자세히 훑어보았답니다. 지난밤 보았던 그녀와 또 다르게 흰 살결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노을처럼 빛나고 있었고 빨간 입술은 앵두보다 더 탱글탱글한 것이 환한 대낮에 보니 더욱 아름다운 미인이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넋을 잃고 소양을 바라보던 선비는 뭐에라도 홀린 듯 그녀를 데리고 일단 서재로 돌아왔답니다. 소양, 잠시 이곳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오. 네, 나리. 선비는 우선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내가 제정신인 것이더냐. 네 처가 중병에 걸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거늘 첩이라니 그것도 인간도 아닌 귀신과 말이다. 네 처가 알면 놀라 명을 재촉할 일이니라 안 되느니라 절대 알겠느냐? 어머니 그것이.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찌 인간과 귀신이 그럴 수 있단 말이더냐? 한참 동안 그들이 실랑이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 소양이 어느새 방 안에 들어와 깍듯이 절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본 선비가 덤덤하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이 소양입니다. 어머니가 놀라 허둥지둥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소양이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저는 호롤단신 떠도는 처지로 부모 형제와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다행히 나리의 보살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나리의 시중을 들면서 하늘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더니 그제서야 말문을 뗐답니다. 아가씨가 그토록 내 아들을 생각해주니 나야 기쁘기 그지없구려. 하지만 내 한평생 아들이라곤 이애 하나뿐인데 대를 이어야 할 아이에게 귀신과 결혼하라고 할 수는 없소. 또한 내 아들에겐 이미 아내가 있다오. 그러자 소양이 얼른 말을 받았답니다. 절대로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저승 사람이라 어머님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오라버니로라도 섬기는 것은 어떠하실는지요? 어머님 곁에서 아침 저녁으로 시중을 드는 것이야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한참을 망설이던 어머니가 소양을 위아래로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이윽고 말했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당신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어찌 외면하겠소. 이것도 인연이니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소양은 기쁜 마음에 즉시 선비의 처에게 인사하러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병자를 성가시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단념하였답니다. 이에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어머니를 대신해 요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에 살아왔던 사람처럼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날이 저물었는데 눈치를 살피던 어머니가 소양을 불러 말했답니다. 얘야, 미안하지만 난 아직도 내가 무섭단다. 아직까진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으니 적응할 때까지만이라도 당분간 잠은 무덤에 돌아가 자도록 하거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머니. 받아들이실 때까지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무덤으로 돌아가려니 쓸쓸하고 무서웠던 소양이 선비의 서재를 지날 때였답니다. 마침 선비가 등불 아래에서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방 안에 들어가려 하였죠. 하지만 안절부절 못하며 문 밖에서 뱅뱅 맴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본 선비가 말했답니다. 소양 낭자 아니오. 어서 들어오시오. 나 보러 온 것이 아니오? 날이 그렇게 나온데 방 안에 서린 검의 기운이 섬뜩해 감히 들어가지 못하겠나이다. 소양의 말에 그것이 가죽 주머니 때문임을 눈치챈 선비가 재빨리 다른 방으로 자루를 옮기고서야 소양의 등잔불 앞에 다가와 다소곳이 앉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선비의 눈치를 보더니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글을 읽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능엄경을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사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녁에 틈나는 대로 오라버님께 가르침을 청해도 될는지요? 그렇게 하시오.
그 이후로도 그녀는 별말 없이 선비가 글 읽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며 한밤중이 될 때까지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소양, 어찌 밤이 늦었건을 처소에 돌아가지 않으시는 게요. 그만 늦었으니 서두르시오. 선비의 눈치 없는 말에 그만 서러움이 폭발한 소양이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저 혼자 황량한 무덤으로 돌아가기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리도 눈치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이었소. 미안하오. 하지만 서재 안에 다른 사람이 잘 수 있는 침상도 없거니와 게다가 오라비와 누이 동생 사이라면 서로 미심쩍은 짓은 삼가야 하지 않겠소. 선비의 따끔한 말에 소양이 토라진 듯 몸을 일으켜서는 휙 돌아서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선비 역시 그녀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그녀가 불쌍하다고 집안에 따로 잠자리를 만들어주자니 어머니의 꾸지람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미안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뿐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소양은 매일 새벽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대야의 새순물을 받아 시중을 든 뒤 다른 방으로 물러가 집안일을 했는데 어느 하나 어머니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황혼 무렵이 되면 그녀는 언제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와 서재에 들러 불경을 읽다가 선비가 잠자리에 들려는 기색을 보이면 매번 울상이 되어 물러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얼마 뒤 오랜 며느리의 병수발로 지쳐있던 어머니는 소양의 진심 어린 헌신의 감동에 드디어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답니다. 소양아, 네, 어머니. 오늘부터 나와 함께 이 방에서 같이 자도록 하자꾸나. 매번 혼자 외롭고 무서울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단다. 어머니, 정말이시옵니까? 정말이고 말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반년쯤 지나자 차츰 묽게 순 죽을 마실 수 있게 되었는데 그녀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였으니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던 선비의 아내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혼자 된 아들이 안쓰러웠던 어머니가 소양을 불러 말했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드릴 마음이 굴뚝 같다만 아들에게 이롭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구나. 소양은 어머니의 염려를 눈치채고 틈을 보아 이렇게 아뢰었답니다. 어머니, 1년이 넘는 세월 저와 함께 하셨으니 응당 저희 사람됨을 아실 것입니다. 저에게 딴 생각은 전혀 없사옵니다. 다만 나리께선 하늘과 사람의 흠모를 한 몸에 받으실 위인이 되실 것이니 저는 그저 나리를 돕고 또 의탁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몇 년 뒤 제가 그 덕행과 업적을 인정받게 된다면 저승에서도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양이 너의 성품이야 내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만 다만 우리 가문의 자손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구나. 어머니의 말에 소양이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답니다. 어머니, 자녀는 오직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람의 운명을 적은 장부를 본 적이 있사온데 나리께는 가문과 조상을 빛낼 아들이 셋이나 된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귀신인 저를 처로 삼았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어머니의 만면에 화색이 돌더니 당장에 선비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영채야,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며느리가 죽은 지 이제 1년이 넘었으니 남편의 도리는 그쯤 해도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가문과 가족을 위해 대를 이어야 하니 소양이와 혼례를 올리도록 하거라. 어머니의 말에 선비가 매우 기뻐하면서 그날로 잔치상을 차려놓고 친척들을 초대해 그들에게 결혼을 알렸답니다. 형님, 형수님 얼굴 좀 보고 싶소. 어서 데리고 와보시오.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소양이 대담하게도 화려하게 단장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타났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양을 쳐다보았는데 그녀를 귀신이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선녀를 만난 듯 그녀에게 환호를 보내는 것이었답니다. 이날 이후 멀고 가까운 곳을 막론하고 여러 친척들이 예물과 축하 인사를 핑계로 앞다퉈 소양과 친분을 쌓으려 하였답니다. 그럴 때면 소양은 난초와 매화를 그려 매번 한 폭씩 답례로 선물했는데 사람들 모두 소양의 그림을 보물처럼 간수하면서 영광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하루였답니다. 소양이 창문 앞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문득 선비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가죽 주머니 어디 있죠? 무슨 가죽 주머니 말이오? 제가 예전에 무섭다고 당신이 치우지 않았습니까? 아, 무진이 선물한 가죽 주머니 말이오. 당신이 무서워하기에 잘 싸서 다른 곳에 감춰두었다오.
이제 저는 산 사람과 다를 바 없으니 더 이상 그것이 무섭지 않답니다. 그러니 그것을 꺼내다 침대맡에 걸어놓는 것이 좋겠어요. 소양의 말이 궁금해진 선비가 그 이유를 캐묻자 소양이 근심 어린 낯빛으로 대답했답니다. 요 며칠 동안 줄곧 무섭고 불안한 것이 영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아무래도 귀곡사의 요물이 제가 숨어있는 곳을 알아차린 듯합니다. 그 말에 급히 선비가 가죽 주머니를 갖고 오자 소양이 요모조모 자세히 뜯어보고선 다시 말을 이어갔답니다. 이것은 검선이 사람 머리를 담았던 주머니예요. 이 정도로 날가 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군요. 지금 보아도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는 물건이에요. 그녀는 즉시 가죽 주머니를 침대 옆에 묶어두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방문 앞으로 옮겨 걸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초조해하던 소양이 밤이 되니 더욱 심사가 혼란한 듯 선비의 손을 붙들고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절대 제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리. 절대 잠들지 마세요. 소녀를 혼자 두면 아니 되옵니다. 부인,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떨지 마시오, 떨지 마. 등불을 마주하고 서로를 위로하던 그때 벼랑간 어떤 물체가 공중에서 새처럼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답니다. 깜짝 놀란 소양이 영채의 등 뒤에 숨었는데 자세히 보니 예전에 귀곡사에서 보았던 그 녀석이었답니다. 야차다, 야차. 녀석은 번들거리는 눈깔에 피처럼 새빨간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불꽃을 이글이글 내뿜더니 이빨과 발톱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돌진해 왔답니다. 무섭게 돌진하던 녀석이 방문 앞에 이르자 순간 뒷걸음질치며 한참을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천천히 가죽 주머니로 다가서서는 마치 잡아채 찢기라도 할 것처럼 손톱을 앞으로 뻗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주머니가 쨍 소리를 내면서 광줄이 2개만한 크기로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주머니 속에서 어떤 귀신이 상반신을 내밀더니 야차를 잡아채서는 주머니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사방이 조용해졌는데 주머니 또한 원래의 크기로 오므라들었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던 선비와 소양은 그제서야 흥분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끝난 것이오, 소양. 네, 나리, 이제 더 이상 다른 재난은 없을 거랍니다. 잠시 후 둘이 함께 주머니 속을 들여다보았는데 맑은 물 몇 대가 고여있을 뿐 귀신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난 뒤 선비는 조정의 신뢰를 얻어 선예청 당상관에 임명되었고 소양은 아들 하나를 낳았답니다. 또한 영채는 소양의 권유로 다시 첩을 하나 들였는데 그녀와 첩이 각기 하나씩을 더 낳아 소양의 말대로 선비 가문의 자식은 셋이 되었죠. 훗날 선비의 세 아들은 모두 벼슬을 했고 명성도 높았다고 합니다. 낯선 여인의 유혹에 자지러진 선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